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태정 교수입니다. 이번에 광통신공학을 같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됐습니다. 어, 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 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저를 알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제 소개는 특별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수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예, 저희가 한 수업은 이제 광통신 수업이 되겠습니다. 광통신공학 수업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어, 수업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와 이메일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연락을 하시고요. 그 상담 시간을 제가 임의로 그 월요일을 잡았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요. 제 수업 시간을 보면 화요일과 목요일 수업 목요일이 가장 많은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을 활용하셔가지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주당 학습 시간을 60분으로 잡았는데 이건 뭐 레포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대략 한 30분에서 6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통신공학은 말 그대로 이제 광통신에 대한 것을 배우는 학문이고요. 광통신은 빛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통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그리고 여러분 그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지만 단말기에서 스마트까지 오는 부분만 무선이고 그 단말기에서부터 가는 모든 과정들은 또 무선이 아니라 유선, 특히 광통신을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기관 간의 또 지역 간의 이런 통신은 대부분 거의 100% 광통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통신은 앞으로 배우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광섬유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광섬유라고 하는 특별한 선으로 이제 빛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통신공학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빛이 전달이 되고 또 그 정보를 어떻게 실어주고 그리고 어떤 그 공학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그 광통신이 활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광통신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광주 지역 또 우리나라가 광통신으로는 상당히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 IT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발전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은 이런 기관망에서 광통신 또 여러 가지 IT 기술들이 한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광통신은 우리 이 지역에서 광주 지역에서도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광통신 모듈, 뭐 광섬유, 또 여러 가지 광 시스템, 또 시스템을 운영하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광통신과 관련된 직무와 또 업체들, 또 산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 졸업 후에 그런 광통신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관심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관련된 업체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동영상으로든 아니면 강의로든 관련된 업체들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 이제 주로 강의인데 제가 부수업 방식으로 이제 토론과 토의를 넣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 제가 주제를 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토의할 수 있는 시간들 좀 가져볼까 하는 마음으로 여기 토론과 토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좀 마음을 먹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과 토의하는 시간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자기 의견이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들을 서로 주고받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들, 알아보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토론과 토의 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성적 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이 되고요. 이것은 물론 다 필기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과제 10%, 출석 20%. 출석 20%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강의를 진행해 보면 출석 점수에서 받는 친구들이 기본적인 출석 점수에 의해서 학점의 그레이드가 한 단계씩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석과 과제는 아주 기본적인 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출석과 과제는 반드시 제출하고 또 출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학교 본부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가 출석 부분에서 감안을 할 텐데요. 대신에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미리 저한테 친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메일로 주셔도 되고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 있습니다. 출석은 1회 결석 시 3점, 20점 만점에서 3점을 감점하고요. 또 지각 3회는 1회 결석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감안을 하시고요. 토탈 4주 이상 결석할 경우는 15주 중에 4주 결석은 F 처리를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잘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저기 동영상 강의도 강의를 들으면 출석 체크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출석 체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따라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라인 강의라고 해서 특별히 오프라인 강의보다 못하지 않고요. 도리어 더 장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중간에 잠깐 멈추고 검색을 한다거나 또 학습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 교육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익히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서 진행을 해볼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수업을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광통신 시스템 개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고요. 책이 광통신공학 매트랩과 함께하는 광통신 시스템 제목이고요. 이종형, 네, 지은이가 이종형입니다. 그리고 한빛 아카데미 이 책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 책을 구입을 하셔야지 수업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반드시 구입을 하시는데 서점에 교내 서점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인터넷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책을 다 오프라인 수업 때 다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강, 첫 주차 1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통 시스템 개론이고, 개론, 말 그대로 개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광통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또 이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통신 개요, 광통신이란 무엇이고, 또 광통신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광통신 스펙트럼 대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통신, 국가목 개요인데요. 광통신 공학의 특성, 광통신을 구성하는 어떤 배경 기술이 매우 다양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하광학 또는 파동광학 이런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광통신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응용하고 활용하는 광기술에서 배웠던 배경 지식을 실제 산업, 광통신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이 광통신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생각해 보면 20년 전만 해도 광통신이 있긴 했지만 지금만큼 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한 10년, 20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했고요. 이 광통신의 발전은 전 세계를 하나의 어떤 지구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매개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이제 공로로 1966년도에 카오 박사 논문을 출판을 계기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 공로로 2009년도에 카오 박사님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저희가 뭐 레이저도 받았고요. 광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받았고, 작년에는 그 옵티컬 트위즈라고 하는 그 트위즈가 핀셋인데 레이저로 그 세포를 이렇게 핀셋처럼 찝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 옵티컬 트위즈라고 하는 또 광 기술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과 관련된 여러 기술들이 노벨상을 받는 가운데 2009년도에는 광통신 시스템이 노벨상을 받았다. 시스템 관련된 하워 박사님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광기술에서 아주 큰 사회적인 공헌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저변이 많이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광통신, 광기술하면 뭐 특별한 어떤 것들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요소 기술로 광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 배운 배경 지식들, 또 경험들, 또 실험을 통해서 학습한 것들이 사회 곳곳에서 또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부분들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별 소자의 특성이 전체 시스템 성능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개별 소자의 특성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은 이제 광통신 개론이 있고요. 예, 광통신은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빛의 성질, 사실 이제 한번 리뷰를 하는 거예요. 광기술에 대해서 빛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광섬유 구조와 빛의 전송 원리, 그 다음에 광섬유, 발광 다이오드, 광송신기.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광송신기는 빛을 받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광 다이오드와 광수신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잘못했네요. 발광 다이오드와 광송신기는 빛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광 다이오드와 광수신기는 빛을 받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만들어서 광섬유로 전송한 다음에 광 다이오드에서 빛을 받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각각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기술들이 아주 유용한데 그것들을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광통신 링크와 WDM 시스템에서 광섬유를 어떻게 연결하고 그 연결된 링크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WDM 방식으로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카테고리는 이것을 모델링하고 또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수학적 계산과 또 컴퓨터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광통신공학에서는 1번, 2번, 3번까지만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4번 부분은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전문적으로 내가 실제 광통신을 설계하는 부분에서 지원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4장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통신 관련 취업 분야인데 이렇게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뭐 광부품 제조회사. 이 광섬유와 관련된 부품이 뭐 작게는 수백에서요, 많게는 뭐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만큼 광부품 또는 광통신 부품이 아주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광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에 갈 수 있고요. 여러분 선배들이 이 주변에 광부품과 관련된 많은 회사들에 지금 취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해서 그 빛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품들, 또 빔 스플리터 같은 것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 아이솔레이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섬유와 케이블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어요. 뭐 그 대기업에는 대한광통신, 또 LG, LS전선 이런 곳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저희 광주에는 글로벌 광통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런 광 케이블을 합니다. 또한 이 케이블링 하는 회사들은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케이블링해서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과 케이블을 이용해서 장비를 하는 회사, 그리고 광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 뭐 여기는 뭐 LGU 플러스나 뭐 SK, KT 이런 곳이 되겠죠. 광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 운영을 대신 맡아서 하는, 지역에서 맡아서 하는 많은 또 통신 회사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카테고리가 4개지만 사실은 이 카테고리를 딱 나눌 수 없고 이 부분에서 그 중간중간 사이에 또 많은 회사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광통신이란 무엇인가? 일단 광통신을 얘기하기 전에 통신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통신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서로 대화를 한다면 그 대화는 서로는 통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신이라고 하는 거죠. 광학적인 의미로 통신은 텔레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텔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로 정보를 교환해주는 것을 텔레커뮤니케이션이 통신, 공학적인 의미에서 전기와 전자 장비를 이용해서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진 두 지점의 정보를 교환해주는 것을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보가 뭐냐? 정보는 4가지 형태 중 하나, 음성, 음악, 영상, 데이터. 이것을 이제 정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융합된 멀티미디어 형태가 증가되는 추세다. 이것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와 영상이 또는 영상의 더 복잡한 영상들이 또는 요새는 이제 뭐 3D가 추세이기 때문에 또 3차원 영상까지도 정보로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트랜스듀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됩니다. 이런 음성,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전기 신호로 저장이 돼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가는 거죠. 스피커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스피커에 가서 스피커가 진동을 해서 그 진동이 음성이 돼서 다시 소리가 돼서 여러분들 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듀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런 음성이나 음악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트랜스듀스입니다. 전기 신호로 변환된,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전기 신호를 정보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 신호가 정보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신호는 이제 여기서 전압과 전류 같은 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통신 링크가 어떻게 되는가? 통신의 링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통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냐? 전체적인 그 큰 그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통신 시스템의 구성은 송신기, 수신기, 링크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데, 자, 링크를 구성하는 전송 매체의 특성에 따라 분류와 시대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도체를 사용하는 전송에서는 송신기가 있고요. 우리가 소리를 합시다. 음성 정보가 송신기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요. 전기 신호가 도체를 통해서 전기가 흘러가서 수신기에서 다시 소리 신호로 바꿔주는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링크는 도체인 동축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구리로 된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고 여기로 전기 신호가 진행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선이라고 부르는 UTP 케이블 같은 것도 이런 전기 신호를 보내주는 하나의 링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신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mbps 정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데 거리가 100m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mbps면 뭐 초당 100메가의 데이터를 보내준 거예요. 초당 100메가의 데이터를 100m 정도까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전기 신호로 도체를 통과하더라도 도체를 통과하는 동안 그 신호에 감쇄가 생겨요. 신호가 줄어듭니다. 신호가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신호가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한정된 거리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도체를 이용한 전송이고요. 그리고 무선 통신이 있습니다. 자유 공간에서 하는 무선 통신, 우리가 많이 하는 무선 통신인데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비약적인 발전했고요. 주로 이제 자유 공간에서 전송되는 전자파의 주파수 높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주파수가 전자파의 주파수에 의해서 정보의 양이 결정이 되는 것이 무선 통신이 되겠습니다. 라디오파에서 마이크로파로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 정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라디오파와 마이크로파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있는데 송신기로 와서 무선으로 자유 공간을 간 다음에 안테나에서 다시 받는 방식이죠. 이런 경우는 항상 이제 송수신을 위해서 안테나가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파관을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도파관을 이용해서 공기 중에서 마이크로파의 감쇄를 줄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도파관인데요. 안에가 비어 있어요. 여기가 겉 테두리만 메탈로 되어 있고요. 안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 전기 신호가 메탈의 표면을 따라서 쭉 공기 중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일반 구리 전체 도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덜 감쇄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도파관입니다. 도파관은 영어 단어를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가이드라 불러요. 도파관. 그래서 웨이브 파죠. 가이드는 인도하다.
또 안내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웨이브를 안내해서 전달해주는 이것을 도파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웨이브 가이드라고 우리가 광통신을 다룰 때 웨이브 가이드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웨이브 가이드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기존의 방식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수 없고 또 먼 거리를 보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광통신이고요. 정보를 빛에 실어주는 통신이고 광섬유를 사용하지 않는 무선 광통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레이저를 공간 중으로 뿌려줘서 반대쪽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광섬유를 사용한 광통신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광통신 하면 무선 광통신보다는 유선 광통신인 광섬유를 사용한 광통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더 많아요. 자, 참고로 이렇게 접두어가 있는데요. 이 접두어는 이 광통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접두어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두어를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보면 페타는 P라고 하는 기호고요. 이 P 기호 페타는 10의 15승을 뜻해요. 그리고 테라는 T라고 하고요. 그래서 10의 12승을 뜻합니다. 기가는 G라고 하고요. 10의 9승, 메가 M 10의 6승, 우리 킬로는 알죠? K는 10의 3승, 센치 C 10의 마이너스 2승, 우리 밀리미터 할 때 M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 N 소문자 N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 P는 10의 마이너스 12승, 펨토는 F 10의 마이너스 15승, 아토는 A 10의 마이너스 8승.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광통신량의 급격한 증가가 90년대 초반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아는 상황이고요. 네. 컨텐츠가 복잡해지고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요새는 이제 풀 HD, 울트라 풀 HD 해가지고 고화질에서 초고화질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TV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양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구리선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광통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통신의 용량을 더 키우기 위한 많은 연구들과 또 산업적인 접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어떻게 바꿔주냐? 네, 이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런 음성 신호가 있다. 우리 음성 신호 이렇게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음성 신호가 있다. 그러면 이 음성 신호를 디지털화 해줍니다. 디지털 신호를 통해서 이 신호를 이렇게 등분을 나눠줘요. 등분을 쭉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등분을 듬성듬성 나눠주냐, Y쪽으로 듬성듬성 나눠주냐, 또는 아주 조밀하게 나눠주냐 따라서 이것이 모양이 원래 모양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더 잘게 쪼갰을 때 원래 모양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2비트의 디지털화 신호다. 이 사인 신호를 2비트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2비트가 얼마냐면 2비트가 얼마냐면 2의 8 2의 2승입니다. 2의 2승이니까 4등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4등분, 4등분 해줍니다. 자, 그리고 3은 2의 3승, 2의 3승 8, 8등분 해주고, 8등분으로 나눠주고, 5비트는 2의 5승이에요. 2의 5승이니까 24등분, 네, 24등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등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래 데이터에 가까워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서 각각이 디지털화된 데이터 신호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사용할수록 전송 용량은 훨씬 큰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통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정보 전송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속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정보 전송 용량이라고 불러요. 왜 속도인데 용량이냐? 초당 얼마만큼 보낼 수 있냐? 이게 전송 용량이기 때문에 초당 보내는 전송해주는 용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최대 정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속도, 그래서 초당 비트라고 불러요. 비트. 정보 전송 용량은 C라고 표현해 두고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집니다. WV는 대역폭, 전송 채널의 대역폭이고요. 그다음 SNR은 신호대 잡음 대비, 전력비, 잡음의 전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SNR과 밴드위스, BW에 대해서는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전송량은 이들의 관계식인데 이 중에서 이제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대역폭이 넓을수록 정보 전송 용량이 증가된다. 광통신 대역폭이 가장 넓습니다. 통신 중에서는 광통신 기관망 중에 핵심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가 대역폭이 넓기 때문이다. 무선통신과 광통신을 비교하면 무선통신 이동통신망이고 광통신 기관통신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여기는 이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이제 통신이라고 보면 여기는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 전기선처럼 우리 전력망처럼 이렇게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통신망을 이제 광통신이다. 그래서 이런 무선통신은 모세혈관과 골목길처럼 아주 좁은 길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거라 보면 광통신은 대동맥과 같아요. 그래서 많은 피를 심장에서 보내주는데 이런 것은 고속도로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빠른 속도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골목길로,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우리 조선대학교로 또 여러분들 집으로 곳곳으로 이렇게 무선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광통신의 스펙트럼 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광통신이 가장 이 주파수가 반송파의 주파수가 높다. 반송파라고 하는 것은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하는 건데요. 정보 신호를 실어서 전송해주는 이 웨이브가 캐리어 프리퀀시, 회로가 되겠습니다. 캐리어. 그래서 반송파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많은 정보를 전송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통신의 반송파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195 테라헤르츠, 우리가 아까 T가 테라라 그랬죠. 그래서 테라헤르츠 이상의 반송파 주파수를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디지털 신호가 있어요. 0011 01 001 0000 10 이런 디지털 신호가
정보를 실어서 광으로 보내줄 때 어떻게 보내주냐면, 굳이 광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무선 통신이는 어떤 통신인 간데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반송파하고 실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반송파의 주파수가 1기가다. 1기가로 진동하는데 얘와 얘기를 신호를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주파수의 크기, 여기 테두리 부분이 여기 디지털 신호의 0과 1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반송파 10배 정도 크다 라고 하면 1기가는 10기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0과 1을 구분할 수 있죠. 여기서 1에 해당하는 거, 1에 해당하는 거, 1, 1. 그래서 1, 1, 1, 1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반송파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1기가와 10기가를 비교해도 10기가 훨씬 더 쉽게 이 정보를 분해낼 수가 있겠죠.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송파의 주파수가 커지면 이 신호가 더 전송 용량이 더 커도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송파의 주파수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광통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자,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스펙트럼은 800에서 1675나노미터, 1675. 지금은 뭐 1800까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광섬유를 다룰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장과 주파수 관계인데요. 요것은 그 다음에 대역폭이고요. 파장과 주파수 관계는 C는 F 곱하기 람다, C는 빛의 속도고요. F는 빛의 주파수, 람다는 파장입니다. 그래서 주파수와 파장을 곱해주면 빛의 속도가 돼요. 주파수와 파장을 곱해주면 빛의 속도다. 이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역폭인데, 이 대역폭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파수 범위를 뜻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구해주냐? 자, 델타 F, 이게 대역폭입니다. 그럼 F2, 그 다음에 F1. 그래서 첫 번째 주파수와 마지막 주파수의 차이. 그러면 이것은 위의 식에 의해서 람다 2분의 C, 람다 1분의 C로 이 차이 값이 되고요. 이것을 풀어주면 다음과 같이 람다 1, 람다 2, C, 람다 1, 람다 2. 이 부분이 델타 람다입니다. 파장의 폭. 그 다음에 람다 1과 람다 2가 거의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람다 제로 제곱, 중심 파장에 해당하는, 람다 1과 람다 2의 중심 파장에 해당하는 것을 람다 제로라고 해서 이거의 제곱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델타 람다가 35나노고요. 람다 제로가 1550이라고 하면 델타 F는 4.4 테라헤르츠가 되는 거죠. 4.4 테라헤르츠. 이게 대역폭, 이 통신 시스템의 대역폭이다 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역폭을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제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확인사항은, 광통신 출현하게 된 배경과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과 다른 통신 시스템을 비교했고요. 반송파 주파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역폭 파장으로 표현하는 식을 표현을 해봤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